잠잘 때 듣는 이야기.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내가 10살 나던 해 고향에 있는 조그만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체험한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아직도 그 냄새들이 코끝에서 나는 듯하고 마음속으로부터 슬픔이 솟구쳐 흐뭇하면서도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는 것 같은 전율이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한다. 어두컴컴한 골목과 밝은 집들, 탑과 시계 소리와 여러 사람들의 얼굴, 포근하고 아늑한 기운이 감도는 방,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여러 개의 방들, 정다운 분위기와 집토끼, 하녀들이 채취, 그리고 상비약과 말린 과일 냄새가 나던 그 시절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 당시 나에게는 두 개의 세계가 뒤섞여 돌아가고 있었고 두 개의 극으로부터 낮과 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하나의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아니, 그 세계는 내 부모님만으로 이루어진 세계였다. 그 세계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아주 낯익은 세계였으며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가르침이 있었다. 그 세계는 부드러운 빛과 밝고 정갈함이 있었고 다정다감한 이야기와 깨끗한 손과 옷, 그리고 훌륭한 예절이 어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아침 찬송이 불리어졌고 성탄절의 전날 밤인 이브를 축하하였다. 또한 그 세계에는 죄와 의무와 양심의 가책과 고백 성사, 용서와 선량한 마음과 존경, 그리고 성서의 말씀과 예지가 있었다. 그런 고로 세상 사람들은 삶을 보다 밝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세계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인가 또 하나의 다른 세계가 우리들의 사이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다른 세계로 냄새와 말하는 것도 달랐으며 약속도 요구도 전혀 달랐다. 두 번째 세계에서는 하녀가 있었고 직공과 유령에 대한 이야기와 아름답지 못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었다. 그곳에는 도살장이나 감옥이 있는가 하면 술주정꾼들과 욕지거리하는 아낙네들, 새끼 낳는 암소와 쓰러진 말들, 그리고 강도와 살인과 자살에 관한 이야기 등 해괴망측하고도 유혹적이며 무섭고도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어디를 가나 이런 두 번째의 세계는 볼 수 있었고 악취가 늘 코를 자극시켰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우리 집 안방을 제외하고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다는 건 매우 다행한 일이었다. 우리 집에 평화와 질서, 휴식이 있다는 것과 의무와 양심,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그리고 온갖 다른 것들인 소란스러움과 혼란스러움, 암흑과 폭력이 존재했지만 우리가 한번 껑충 뛰어오르기만 하면 어머님의 품 안으로 도망쳐 올 수 있다는 것 또한 이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가장 이상한 일은 이 두 개의 세계가 서로 아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분명히 밝고 옳은 세계에 속해 있었고 내 부모님의 어엿한 아들이었으나 나의 눈과 귀를 한번 다른 곳으로 돌리기만 하면 다른 세계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것들은 때때로 낯설고 기분 나쁘게 느껴졌고 그럴 때면
늘 양심의 가책과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였다. 나 또한 다른 세계에서 살기도 했었다. 가끔 나는 이 다른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을 아주 좋아하기까지 했었다. 그리고 가끔은 밝은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해도 결코 아름답지 않은 권태롭고 황량한 곳으로 돌아오는 것만 같이 느껴졌다. 물론 나는 자주 나의 인생의 목표는 내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밝고 깨끗하고 월등하게 뛰어나며 정돈이 잘 된 삶이라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거기까지 이르는 길은 멀고도 멀었으며 거기까지 이르려면 학교를 다니며 공부도 하고 시험도 치러야만 했다. 그리고 그 길은 다른 어두운 세계를 거쳐가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그 세계에 머무른 채 주저앉기도 했다. 그렇게 되어버린 탕화들의 이야기를 나는 자주 읽어보곤 하였다. 나의 누나들 역시 밝은 세계에 살고 있었다. 누나들은 근본적으로 나보다 부모님과 더 가까이에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누나들은 나보다 더 착했고 예절 바르며 결점도 적었다. 물론 결점이나 나쁜 버릇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뿌리 깊은 것은 아니었다. 아무튼 내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되었다. 내 경우를 보면 악한 것과 대하게 되면 그것이 곧잘 아주 난처하고 불쌍하게 만들었으나 그래도 그 어두운 세계가 친밀하게 느껴졌다. 나는 누나들보다 오히려 거리의 아이들과 서로 통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다. 마음이 밝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날에는 누나들과 놀며 나 자신을 훌륭하고 고귀한 빛 속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만족스러운 일이었다. 천사라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가.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읍장의 아들과 살림관의 아들이 나와 같은 반이었는데 그들은 가끔 나를 찾아와 서로 어울리기도 했다. 그들은 개구쟁이 소년들이었지만 선량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세계에 속하는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상시에는 경멸하던 국민학생인 이웃 아이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들 중의 한 명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이 당시 내 나이 겨우 10살을 넘은 때였다. 수업이 없는 어느 날 오후 나는 이웃 아이들과 함께 여기저기를 쏘다니며 놀고 있었다. 그때 우리보다 키가 더 크고 힘도 세어 보이며 거칠게 생긴 아이 하나가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13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국민학교 학생인 양복점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주정쟁이였고 그의 가족은 소문이 좋지 못했다. 나는 이 프란츠 크로모라고 하는 아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를 만났을 때에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는 벌써 어른 티를 냈으며 젊은 직공들의 말투와 걸음걸이를 흉내냈다. 그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다리 옆 강둑으로 내려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다리 기둥 뒤에 숨었다. 둥근 형의 다리와 완만하게 흐르는 강물 사이에 있는 좁은 강둑은 온통 쓰레기, 유리조각, 넝마, 녹슨 철사줄의 뒤엉킨 뭉치, 그리고 다른 지저분한 것들 뿐이었다. 가끔은 쓸만한 물건을 찾을 수가 있었다. 우리는 프란츠 크로머의 지휘 아래 그 지역을 샅샅이 찾아보고 우리가 발견한 것을 그에게 보여주면 그는 그것을 받아 챙기거나 강물에 다시 내던졌다. 그는 우리에게 납이나 노새,
아연으로 된 물건이 그 가운데 있는가를 보라고 명령했다. 그는 하다못해 낡아빠진 빗까지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그런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몹시 마음에 꺼림칙했다. 이유는 그 일을 만약 아버지가 아신다면 당장 만나지 말라고 호통치실 일 때문이 아니라 프란츠에 대해 내가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나를 다른 애들과 같이 취급해 주는 것이 기뻤다. 프란츠는 명령했고 우리는 그를 따랐다. 내가 그와 함께 있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오래전부터 그런 사이처럼 느껴졌다. 드디어 우리는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아무 곳에나 침을 뱉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른처럼 보였다. 이야기가 시작되자 소년들은 학생 특유의 영웅적인 행동과 나쁜 장난에 대해 자랑했고 위대한 행동처럼 뽐냈다. 나는 잠자코 있었는데 오히려 나의 침묵이 눈에 띄어 크로모의 분노를 불러일으키지나 않을까 두려워했다. 두 친구들은 처음부터 나를 따돌리고 그와 친하게 지냈다. 나는 그들 속에 있으면 이방인일 뿐이었다. 그들에게는 나의 옷과 행동이 못마땅하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프란츠가 라틴어 학교 학생이며 양갓집 자식인 나를 좋아할 리가 없었고 다른 애들도 때가 되면 곧 나를 배반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드디어 나는 불안스러운 나머지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어마어마한 도둑대의 이야기를 꾸며대고 나를 그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물방앗간 옆에 있는 과수원에서 나는 친구와 같이 보통 사과가 아닌 라이네트와 황금빛이 도는 파르메네와 같은 최고급품의 사과를 훔쳤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야기를 꾸며댄 것은 순간적으로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였고 다행히 얘기가 잘 풀려 술술 흘러나왔다. 혹시 얘기가 빨리 끝나면 곤란한 처지가 될까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다. 우리 중의 하나가 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따서 던지는 동안 다른 친구는 항상 망을 봐야 했으며 사과를 담은 부대가 너무 무거워 들고 올 수가 없어 반이나 쏟아놓고 30분 후에나 다시 가서 모두 담아가지고 왔노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박수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이야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는 열이 올라 그 이야기에 스스로 도취되었다. 두 애들은 그저 침묵만 지키고 있었으나 프란츠 크로머는 실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더니 위협하듯 물어왔다. 정말이냐? 물론이지. 틀림없는 사실이란 말이지. 물론 사실이고 말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맹세할 수 있니? 응. 나는 좀 겁이 났지만 곧 대답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해봐. 하나님의 이름으로. 좋다. 프란츠는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다. 아, 이제 살았구나. 나는 생각했다. 프란츠가 집에 돌아가자고 하였을 때 나는 기뻤다. 우리가 다시 위에 올라오자 나는 겁먹은 듯 말했다. 나는 이제 집에 가야 돼. 그렇게 서두를 것 없어. 우리는 방향이 같지 않니? 프란츠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는 천천히 빈둥거리며 걷기 시작했고 나는 감히 도망치지도 못했다. 그는 정말 우리 집을 향해 걷고 있었다. 우리 집 가까이 이르러 대문에 달린 뭉퉁한 노쇠의 손잡이와 창문에 비친 햇빛과 어머니 방의 커튼을 보았을 때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 드디어 집에 돌아왔구나. 밝고 평화스러운 세계로 돌아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문을 열고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할 때 프란츠 크로머가 후닥닥 뛰어들었다. 햇빛이 비치지 않는 어둠침침한 타일 복도에서 그는 내 팔을 붙들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야, 그렇게 서둘지 마. 나는 깜짝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나의 팔을 움켜잡은 그의 손은 쇠처럼 단단했다. 프란츠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혹시 나를 괴롭히려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려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다. 내가 만약 지금 큰 소리로 외친다면 나를 구하기 위해 누군가가 저 위층에서 뛰어내려올까? 안 올까? 나는 이 생각에 골몰하고 있었으나 그만 그 짓을 포기했다. 뭘 하자는 거야?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단지 내게 물어볼 것이 있어서. 뭘 더 내게 말하란 말이지? 난 빨리 들어가야 해. 물어보려면 빨리 물어봐. 넌 알고 있겠지? 물레방앗간 옆에 있는 과수원이 누구네 것인지. 몰라. 난 잘 몰라. 그야 물방앗간 주인의 것이겠지. 뭐? 프란츠는 한쪽 팔로 나의 허리를 휘감아 잡아당겼기 때문에 나는 바로 코앞에서 그를 바라봐야만 했다. 그의 눈은 악의에 가득 차 있었고 흉측하고도 심술궂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야,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말해주지. 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사과를 도둑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 주인은 누가 사과를 훔쳐갔는지 말해주는 사람에게는 이 마르크를 준다고 말한 것도 알고 있단 말이야. 뭐라고? 그렇지만 넌 일러 바치진 않겠지? 나는 말을 이렇게 했지만 그에게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걸 느꼈다. 그는 다른 세계에 속해 있으며 그에게 있어서 배신을 죄라고 느낄 리가 없었다.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크로머는 빈정대며 말했다. 일러 바치지 않는다고? 예, 너는 내가 이 마르크라는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돈 하나 없는 가난뱅이야. 너처럼 부자 아버지를 갖지 못했다고. 내가 이 마르크를 벌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아마 주인은 돈을 더 많이 줄지도 모르지. 그는 갑자기 나를 놓아주었다. 이제 우리 집 복도는 더 이상 평화와 안정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온 세계가 내 주위에서 무너져 버렸다. 그는 나를 일러 바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도둑놈이 된다. 마침내 아버지도 이 일을 알게 될 것이며 경찰이 올지도 모른다. 온갖 공포가 나를 위협했고 위험하고 흉측스러운 일들이 나에게로 몰려들었다.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문제도 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지 않았는가.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눈물이 나왔다. 나는 대가를 치러서라도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다. 난 절망감을 느끼며 호주머니를 뒤졌다. 사과도 주머니 칼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갑자기 내 시계가 생각났다. 할머니가 주신 시계였으나 고장이 나고 낡은 것이었다. 나는 재빨리 시계를 꺼내며 말했다. 크로머, 이러지 마. 이른다고 내게 좋을 것은 없잖아. 내 시계 줄게. 미안하지만 이것밖엔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 은으로 만든 거야. 제품은 좋은 것인데 조금 고장이 났으니 고쳐야 돼. 그는 엷은 미소를 띠며 커다란 손으로 받았다. 나는 그 손을 보며 그 손이 나에게 얼마나 난폭하고 저기에 찬 것인지 또 얼마나 내 생애와 평화를 억세게 휘어잡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했다. 나는
오물거리며 말을 이었다. 은으로 된 거야. 은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고물딱지 같은 시계로 어림도 없어. 이건 네가 가서 고쳐봐. 그는 아주 냉정하게 말하였다. 나는 그가 금방이라도 달아날까봐 불안에 떨며 입을 열었다. 프란츠, 시계를 제발 받아줘. 이건 은으로 만든 거야. 정말이라고. 갖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그는 나를 차갑게 멸시하는 듯 바라보았다. 물론 넌 내가 누구에게 가는지 알겠지? 그렇지 않으면 난 그걸 경찰에라도 말할 수 있어. 난 경찰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몸을 돌려 가려고 했다. 나는 황급히 그의 소매를 있는 힘껏 잡았다. 이렇게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되며 그가 사라진 뒤에 다가올 일들을 견뎌내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나는 흥분된 쉰 목소리로 간청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은 제발 그만둬. 응? 그건 농담이었어. 물론 농담으로 한 것이겠지. 그렇지만 너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장을 볼 테니까. 제발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 말해줘. 뭐든지 할게.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는 나를 훑어보며 웃었다. 하하하, 어리석게 굴지 마. 난 이 마르크를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너도 알다시피 난 그걸 마다할 만큼 부자가 아니야. 하지만 넌 부자이고 시계까지 있잖니? 나에게 이 마르크만 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나는 그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마르크를 어디서 구하지?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10마르크나 100마르크와 같은 돈이었으며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나는 가지고 있는 돈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어머니 방에 저금통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저씨가 다녀갔을 때나 그와 비슷한 이유로 집어넣은 10페니히와 5페니히짜리가 몇 개 들어있었다. 내 나이 또래에는 용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없었다. 나는 슬픈 마음에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돈이라곤 한 푼도 없어. 그 밖의 것이라면 뭐든지 줄게. 인디언 이야기책과 병정들과 컴퍼스를 갖고 있어. 그걸 내게 줄게. 크로머는 건방지고 심술궂어 보이는 입을 실룩거리며 땅에 침을 뱉었다. 그리고 명령하듯이 말했다. 수다 떨지 마. 그따위 잡동사니는 너나 가져. 컴퍼스라고? 날 더 이상 화나게 만들지 마. 알아듣겠어? 그 돈만 내놓으란 말이야. 그렇지만 돈이 하나도 없는 걸. 또 돈을 얻을 수도 없어. 어쩌면 좋지? 그렇다면 내일 가져와. 수업이 끝난 다음 저 아래 시장에서 기다릴게. 이제 이야기는 끝났어. 만약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각오해. 그래, 좋아. 그런데 가진 돈이 없으니 어디서 구하지? 너희 집은 부자니까 돈은 얼마든지 있잖아. 한 번 더 말하겠는데 만약 안 가지고 오면? 그는 무서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는 다시 한번 침을 뱉고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의 생활은 이제 엉망이 되었다. 나는 달아나서 집에 돌아오지 않거나 물에 빠져 죽을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생각을 확실히 정리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계단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그때 우리 집 하녀인 리나가 울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리나에게 2층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 하고 말하고는 2층으로 올라갔다. 유리문 쪽에서는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걸려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자 나의 집이라는 생각과 부드러움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그리고 마치 집을 도망쳐 나가 이리저리 방황하고 돌아다니던 자가 옛 고향에 돌아와 고향집의 방과 냄새를 대할 때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미 나의 세계가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였다. 나는 깊은 죄의식에 빠져 있었고 적에게 위협받았으며 위험과 불안과 치욕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자와 양산, 훌륭한 암석으로 된 바닥, 벽에 붙여놓은 그림과 안방에서 들려오는 누나들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어느 때보다도 사랑스럽고 부드럽게 느껴졌으나 이미 나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었으며 다만 나를 힐책할 것만 같았다.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공포라는 것은 내가 오늘 이 방으로 가지고 온 것에 비하면 장난거리요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어머니도 결코 나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운명이 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지금 나의 죄가 도둑질이건 거짓말이건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나의 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가 악마의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었다. 왜 나는 아버지의 세계보다 크로머에게 더 복종했던가? 왜 사과 훔친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며댔으며 죄악을 영웅적 행위인 것처럼 뽐냈던가? 이미 악마가 내 손을 잡았고 원수가 내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잠시 동안 나는 내일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의 길이 어둠 속 저 아래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무시무시한 확신이 가슴 아프게 느껴졌다. 나는 확실히 내 잘못에 또 다른 잘못이 따르리라는 것, 누나들 곁에 가거나 부모님께 인사하거나 키스를 하는 것도 거짓이라는 것과 나는 그들이 모르는 운명과 비밀을 숨기고 다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나는 아버지의 모자를 보았을 때 신뢰와 희망이 마음속 깊이 솟아올랐다. 나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단지 내가 가끔 고백했던 것과 같은 하나의 속죄에 불과하며 후회에 찬 용서를 비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말은 얼마나 감미로운 위로처럼 느껴졌던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유혹이었던가. 그러나 아무 소용도 없었다. 나는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비밀을 가졌으며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죄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나는 확실히 기로에 서 있었다. 이 시간부터 영원히 악의 세계에 속하고 악한 자와 비밀을 나누고 복종하고 그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 나는 어른이나 영웅처럼 행세했으니 이런 거짓말에서 나온 결과를 책임져야만 했던 것이다.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내 젖은 신발을 보고 꾸중하셨지만 나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다. 아버지는 내가 나쁜 일을 저지른 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그때 내 마음속엔 야릇한 감정이 떠올랐다. 그것은 반항적이며 심술궂은 예리한 감정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경멸감을 느꼈고 젖은 신발에 대한 꾸중은 오히려 사소한 일로 생각되었다. 만약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신다면 나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마치 살인했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훔친 빵을 갖고 신문당하는 범죄자처럼 생각되었다. 그것은 정말 좋지 않은 감정이었으나 상당한 매력을 느꼈고 어떤 다른 생각보다도 나의 비밀과 죄를 더욱 단단한 사슬로 묶어놓고 있었다. 아마 지금쯤 크로머는 나를 경찰에 신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모두 나를 어린아이 취급을 하지만 내 마음속엔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체험 중에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뒷날까지 남겨진 것이었다. 이것은 성스러운 아버지의 세계에 생긴 최초의 균열이었고 나의 어린 시절에 의지하고 있던 기둥에 처음으로 금이 간 것을 의미했다. 그런 균열과 금이 생성되고 아물고 잊혀지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방에 살아남아 계속 경멸하고 노력해야 했다. 나 자신은 곧 새로운 감정에 대해 공포를 느꼈고 아버지에게 사죄하기 위해서 발 앞에 엎드려 입맞춤하고 싶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용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일에 대한 대비책을 궁리할 필요성을 느꼈지만 어떤 특별한 해결책도 찾지 못했다. 나는 그날 밤 내내 우리 집 거실의 탁자 공기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벽시계와 책상, 성경책과 거울, 책꽂이와 벽의 그림은 마치 나에게 이별을 고하는 것만 같았고 나의 세계와 훌륭하고 행복했던 나날들은 과거의 것이 되었고 나와 분리되어 나가는 것을 보고 있어야만 했다. 나는 흡입력이 강한 새로운 뿌리를 낯선 어두운 세계로 뻗어야만 하는 것을 느껴야만 했다. 처음으로 나는 죽음을 맛보았다. 그 죽음은 쓰디쓴 맛이었다. 왜냐하면 죽음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내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근심 걱정이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침대에 누웠을 때 나는 기뻤다. 그보다 앞서 저녁 기도가 최후의 죄를 사하는 불처럼 내 머리 위에 쏟아졌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불렀다. 그러나 나는 같이 부르지 못하였다. 나에게는 곡조마다 마치 독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우리와 모두 함께 하소서라고 끝을 맺었을 때 나의 경련이 우리 가족으로부터 나를 멀리 떼어놓았다. 은총이 깊으신 신은 모두 그들과 함께 했으나 나와는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았다. 나는 몸속 깊이 피곤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에 따뜻함과 안도감이 나를 감싸주었다. 나의 가슴은 다시금 불안 속을 헤매며 공포에 쌓여 나비처럼 지난 일의 주위를 맴돌았다.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나에게 잘 자라는 밤인사를 했고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가 안방에서 울렸으며 불빛이 아직도 문틈으로 비쳐 들어왔다. 나는 어머니가 다시 되돌아올 것 같이 느껴졌다. 어머니가 나에게 일어난 일을 눈치채고 나에게 키스하며 다정한 말투로 물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울면서 어머니를 껴안고 모든 것을 말하리라. 그러면 만사는 해결되고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문틈에서 새어나온 불빛이 사라진 뒤에도 잠시 동안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그 문제로 되돌아가서 원수의 눈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한쪽 눈을 사악하게 뜨고 입은 거칠게 웃고 있었다. 내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는 점점 더 커지고 증오스럽게 되었으며 그의 눈은 악마처럼 빛났다. 그는 내가 잠들기까지
내 옆에 달라붙어 있었으나 그에 관한 꿈도 오늘 일에 관한 꿈도 꾸지 않았다. 부모님과 누나들과 같이 보트를 타고 여행하는 꿈을 꾸었는데 휴일의 평화와 광채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한밤중 잠에서 깨어났으나 그때까지도 축복의 여운이 느껴졌으며 햇볕에 빛나는 누나들의 흰 여름 옷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낙원으로부터 현실로 되돌아왔고 원수가 심술궂은 눈으로 맞은편에 서 있었다. 아침에 어머니가 급히 방으로 들어와서 벌써 시간이 늦었는데 왜 아직 누워있느냐? 하고 말했을 때 나는 그저 기운 없이 드러누워 있었다. 어디 아프냐?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듯 말하였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토하고 말았다. 그것으로 무엇인가 이득이 생긴 것 같았다. 가벼운 병에 걸리는 것을 나는 무척 좋아했다. 그래서 아침 내내 카밀레 차를 마시며 누워있을 수 있었고 어머니가 청소하는 소리와 리나가 현관에서 고기 장수와 떠드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수업을 빼먹은 오전은 무엇인가 매혹적이며 환상과도 같았다. 햇빛이 장난을 치듯이 방바닥으로 흘러들어왔는데 학교에서 햇빛을 가리기 위해 커튼을 치는 그런 햇빛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조차도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으며 거짓된 소리만을 내고 있었다. 그래, 내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몸이 조금 아픈 걸 가지고는 아무 일도 되지 않았다. 그것은 나를 학교에 가지 않게는 해주었으나 결코 크로모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했다. 11시까지 크로모와 만나기로 한 시장에 가야 하기 때문에 10시쯤 천천히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시 괜찮아졌다고 말했다. 내가 몸이 아플 때는 을의 침대에 더 누워있든지 오후에 학교에 가도록 명령을 받았지만 오늘은 내가 먼저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돈도 없이 크로모에게 갈 수는 없었기에 나는 그동안 모아둔 저금통에 손을 넣어야만 했다. 그 속에는 충분한 돈이 있지는 않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고 적어도 크로모를 달래놓기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았다. 어머니 방에 조심조심 들어가 책상에서 내 저금통을 꺼내올 때 내 마음은 언짢았다. 그러나 어제 일만큼 기분 나쁘지는 않았다. 심장의 고동소리 때문에 숨이 막혔다. 아래층으로 가져와 살펴보니 저금통이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여는 것은 매우 쉬웠고 간단했다. 하지만 도둑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단지 과자나 사탕을 훔쳐먹는 일은 있었다. 비록 이 돈이 내 자신의 돈이긴 했지만 나는 돈을 훔쳤다. 이렇게 해서 나는 한 걸음 더 크로모의 세계로 가까이 가고 있었다. 이제 악마가 나를 데려간다 해도 다시 되돌아 나올 방법이 없었다. 나는 불안스럽게 돈을 세어보았다. 저금통 속에서는 그렇게 꽉 찬 듯한 소리가 났는데도 지금 손 안에 있는 것은 비참할 정도로 적었다. 65페니밖에 되지 않았다. 저금통을 아래층 복도 끝에 감추고는 손 안의 돈을 꽉 움켜쥐고 집을 나섰다. 이때까지 이 문을 드나들 때와는 느낌이 아주 달랐다. 누가 뒤에서 부르는 것 같아 급히 달려나갔다. 시간이 남았으므로 일부러 길을 멀리 돌아갔다. 도중에 나의 학급 친구 하나가 언젠가 가축 시장에서 $1를 주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나도 그런 발견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빌 자격이 없었다. 기도를 한다 해도 저금통은 다시 본래대로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프란츠 크로머는 멀리서 나를 보고 있었고 아주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러고는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는 듯한 눈짓을 보내고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밀집히 쌓인 좁은 길을 걸어 내려갔다. 다리를 건너 동네 변두리에 새로 짓고 있는 집 앞에 섰다. 그곳에는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 대문과 창문이 없어 벽만 앙상하게 서 있었다. 크로모가 주위를 두리번거린 다음 문 안으로 들어서자 나도 따라 들어갔다. 그는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나에게 눈짓을 하고 손을 내밀었다. 돈 가지고 왔니? 그는 쌀쌀맞게 물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크로모의 손에 떨어뜨렸다. 그는 마지막 5페니짜리 동전이 짤랑하는 소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벌써 그 돈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었다. 65페니이군.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응, 내가 가진 건 그것뿐이야. 그게 너무 적다는 건 나도 알아. 그렇지만 그게 전부야. 더 이상 가진 게 없어. 나는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생각보다 똑똑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 신사들 사이에는 규칙이 있어. 나는 내게서 옳지 않은 것을 받으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어. 그건 너도 알겠지? 이따위 돈은 집어넣어. 이 사람은 너도 누군지 잘 알겠지만 값을 한 푼도 깎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지불해 주겠지. 난 더 이상 가진 게 없어. 이 돈도 내가 저금한 돈이야. 그건 네 사정이야. 그러나 난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 넌 나에게 1마르크 35페니를 빚졌어. 언제 그걸 갚을 수 있을 것 같니? 그건 틀림없이 줄게, 크로머. 아마 곧 구할 수 있을 거야. 내일 안 되면 모레쯤? 내가 그걸 우리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다는 걸 알아줘.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나도 너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 그 나머지 돈만 받으면 되니까. 너도 알겠지만 난 가난해. 너는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더 말하지 않겠어. 모레 오후에 휘파람을 불 테니 그때 꼭 가져와. 너는 내 휘파람 소리 알지? 그는 내 앞에서 휘파람을 불었다. 나는 간혹 들어본 적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 알겠어. 나는 더듬더듬 대답하였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뒤돌아서 가버렸다. 우리 둘 사이엔 거래가 있었을 뿐 더 이상의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도 갑자기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를 다시 듣는다면 놀라게 될 것이다. 나는 그때부터 자주 그 소리를 들었고 줄곧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았다. 어떠한 장소에도 일할 때도 사색할 때나 놀 때에도 그 휘파람 소리가 따라다니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 소리에 나는 얽매이고 지금은 나의 운명처럼 되었다. 때때로 나는 청명한 가을날 오후 햇빛 좋은 우리 집 정원에 나와 있곤 했다. 그럴 때면 자주 지난 시절의 놀이를 다시 하고 싶어졌다. 나는 나보다 나이 어린 선량하고 자유롭고 죄가 없고 숨김없이 착한 소년 노릇을 했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어디선가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면 깜짝 놀라고 상상을 교란시키고 말았다. 그러면 나는 옳지 않고 증오스러운 장소로 가서 크로모에게 변명하고 돈에 대한 재촉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것이 아마 몇 주일 동안 계속되었지만 나에겐 몇 년이나 된 것처럼 느껴졌다. 가끔씩 나는 리나가 시장 바구니를 요리대 위에 놓아두었을 때 거기서 5페니이나
10페니짜리 돈을 몰래 집어가지고 갔었다. 그럴 때마다 크로모는 나를 나무라며 비난했다. 나는 그를 속이는 사람이며 그에게 훌륭한 권리를 빼앗으려는 사람이었고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의 생애에서 그렇게 괴로워한 적은 없었고 그때보다 더 심하게 희망을 잃고 굴욕감을 느껴본 적도 없었다. 나는 저금통의 돈을 장난감 돈으로 채워서 그 자리에 올려놓았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 들통이 날지 몰라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크로모의 야비한 휘파람 소리보다 어머니를 더욱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그 당시 돈도 없이 그 악마 앞에 나타나는 나를 그는 다른 방식으로 괴롭히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그의 아버지 심부름을 해야 했을 때 그는 나를 대신 보냈으며 지나가는 사람 옷옷에 종이 조각을 붙이는 일을 시켰고 10분간 한쪽 발로만 뛰어가도록 했고 그 밖에 또 다른 어려운 일을 시키곤 했다. 가끔 꿈속에서조차 이 고통스러운 일을 계속했고 가위에 놀라 식은땀까지 흘렸다. 한동안 나는 토하고 으슬으슬 추워지기도 하고 밤에는 땀과 열로 싸워야만 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있는 내게 어머니가 초콜릿을 가지고 오셨다. 전에도 가끔 그랬다. 그것은 내가 밤에 얌전하게 굴면 잠잘 때 상으로 주곤 했었었다. 어머니는 침대 가에 서서 나에게 초콜릿을 내밀었다.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머리를 흔들 뿐이었다. 어머니는 어디가 아프냐 하고 물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싫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단지 이렇게 소리 지를 뿐이었다. 어머니는 초콜릿 상자를 책상 위에 놓고 나가셨다. 어머니는 그 후에 이 일에 관해 물을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행동했다. 언젠가 어머니는 의사를 불러왔는데 그는 진찰을 하고 나서 나에게 아침마다 맹수욕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 시절의 상태는 일종의 정신착란 같은 것이었다. 우리 집의 정돈된 평화 가운데서 나는 유령처럼 겁을 먹고 고통받으며 살았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의 생활에 참가하지 못했고 한 시간도 나 자신을 잊고 지내지 못했다. 때때로 화가 나서 나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나는 꽁한 마음과 차가운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 나의 고민에 대한 구원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부터 왔고 그 구원과 함께 새로운 것이 나의 생활에 스며들었다. 그것은 오늘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라티노 학교에 소년 한 명이 전학을 왔다. 그는 이 도시에 이사해 온 부유한 미망인의 아들이었으며 소매에 상장을 달고 있었다. 그는 막스 데미안이라고 했는데 나보다 상급생이었고 나이도 몇 살 위였으나 다른 애들처럼 나 역시 그가 마음에 들었다. 이 유별난 소녀는 보기에는 나이가 많은 것 같아서 아무에게도 그가 소년이란 인상을 주지 않았다. 우리 어린애들 사이에서 그는 낯설고 어른처럼 엄숙하게, 아니 오히려 신사처럼 행동했다. 그는 호감을 사지도 못했고 놀이에 참가하지도 않았으며 싸우는 일은 거의 없었다. 단지 선생님에 대한 자신 있고 확고한 그의 목소리가 다른 애들의 마음에 들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간혹 있는 일이지만 어떤 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큰 우리 교실에 또 다른 반이 합석을 했다. 데미안의 학급이었다. 우리 하급생들은 성경 이야기를 공부했고 상급생들은 작문을 공부했다. 우리가 카인과 아벨을 배우고 있는 동안
나는 자주 데미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나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다. 밝고 영리해 보이고 보통 아니게 야무져 보이는 얼굴이 주의 깊게 온 정신을 모아 공부에 열중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학과 공부를 하는 학생처럼 보이지 않고 그 자신의 문제를 추구하는 철학자 같았다. 그가 처음부터 내 마음에 든 것은 아니었다. 사실 처음부터 그에게 알 수 없는 반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나보다 우월했고 냉정했으며 그의 태도는 아주 완벽했다. 그의 눈은 어른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표정은 슬픈 듯 하면서도 장난기가 어려 있었다. 그런데 그 표정을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 그를 쳐다보았는데 그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싫어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가 잠깐 나를 바라보자마자 나는 찔끔 놀라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당시 데미안이 어떤 학생이었는가를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는 모든 점에 있어서 다른 아이들과 달리 아주 특이했고 개성이 강했다. 그런 고로 남의 눈에 잘 띄었다. 동시에 그는 남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농부의 아이들 사이에서 그들과 같이 어울리려고 애쓰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변장한 왕자처럼 옷을 입고 행동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내 뒤를 따라왔다. 다른 아이들이 흩어져 가버리자 그는 내 곁으로 다가와 인사를 했다. 아주 어른같이 공손하게. 같이 갈까? 그는 정답게 물었고 나는 기뻐서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거기야? 그 집이라면 벌써부터 알고 있지. 너희 집 문에는 아주 묘한 것이 붙어 있더라. 그것에 나는 흥미를 느꼈어. 나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곧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집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놀랐다. 아치형 문 위에 부채꼴 모양의 돌로 된 일종의 문장이 있다. 이것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닳고 납작해졌고 때때로 다시 색칠을 해주어야 했다. 내가 아는 바로는 그것은 우리 집이나 우리 가족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거기에 관해선 아는 바가 없어. 그것은 한 마리의 새거나 그 비슷한 것인데 아주 오래되었어. 우리 집은 한때 수도원의 것이었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지. 언제고 한번 살펴봐. 그런 것은 가끔 흥미가 있거든. 내 생각에 그건 새 같아.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갔다. 그런데 데미안은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라도 떠오른 듯 웃으면서 말했다. 참, 그때 내가 너희들 공부하는 시간에 같이 있었는데 표적을 이마에 달고 다니는 카인의 이야기였어. 그 이야기가 재미있었니? 재미가 있다니 말도 안 된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마치 어른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기에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그때 데미안이 내 어깨를 쳤다. 예, 넌 나에게 조금도 거짓말할 필요 없어.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생각해볼 가치가 있어. 수업 시간에 배우는 대부분의 다른 것들보다 주의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선생님은 물론 거기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어. 다만 하나님과 죄에 대해 얘기했을 뿐이야. 그런데 내 이야기에 흥미가 있니? 그는 웃으면서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카인의 얘기는 아주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사실이고 옳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아주 다르게 볼 수 있어. 예를 들면 카인과 그 이마의 표정만 해도 우리가 선생님에게서 들은 설명만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형제가 싸우다가 동생을 때려 죽인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후 그가 불안해하고 소심해진다는 것도 역시 가능하지. 그러나 그가 비열하다는 이유로 특별히 보호받고 다른 사람들을 불안으로 몰아넣는 표적이 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이야기야. 물론이야. 나는 흥미있게 말했다. 그와의 이야기가 나를 매혹시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면 좋겠니? 그는 또 내 어깨를 쳤다. 아주 간단해. 사실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 것은 그 표적이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무엇인가를 얼굴에 지니고 있었어. 사람들은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했어. 그와 그의 자식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같은 인상을 주게 되었지. 아마도, 아니, 확실히 그의 이마에는 우편물에 찍히는 도장 같은 그런 표적이 아닐 거야. 세상에 그런 심한 일은 거의 없을 거야. 오히려 무엇인가 알아볼 수 없는 기분 나쁜 것이 있었고, 눈초리는 사람들이 늘상 보던 것보다 좀 더 많은 정신력과 대담성이 있었지. 그는 표적을 가지고 있던 거야. 인간이란 항상 스스로에게 편안함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존재야. 사람은 카인의 후회를 두려워해. 그들도 표적을 가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표적을 가진 사람은 흉측한 놈이라고 말했지. 용기와 특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항상 겁나게 하거든. 두려움을 모르는 기분 나쁜 자들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매우 불안한 일이야. 그래서 그들은 복수하고 공포를 느끼며 지냈던 일들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해 그들에게 별명을 붙이고 지어낸 이야기를 꾸며냈던 거야. 알겠니? 알겠어. 그럼 카인은 악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성경 속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거니?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오래된 이야기일수록 사실에 가깝지만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지. 간단히 말해서 카인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그에게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붙인 거야. 그건 단순히 소문이며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짓거리는 소리에 불과해. 카인과 그의 후예들이 정말로 일정의 표적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점에 있어선 사실이야. 그렇다면 카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아니, 그것은 확실히 사실이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때려 죽였던 거야. 그게 정말로 자기 형제인지 어떤지는 의문이야. 그렇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결국 인간은 모두 형제야. 어쨌든 약한 자들은 불안에 휩싸여 한탄하고 만약 누군가가 그들에게 왜 당신은 그 강한 자를 죽이지 않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겁쟁이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럴 수 없어. 그는 표적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그에게 준 표적을 이라고 말하지. 아마 그렇게 해서 그런 속임수가 생기는 걸 거야. 참, 너무 오래 서 있게 했구나. 그럼 잘 가. 그는 골목 쪽으로 사라졌다. 나는 혼자 남게 되었다. 그때만큼 현혹된 적은 없었다. 데미안이 사라지자 그가 말한 모든 것이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다. 카인은 고귀한 사람이고 아벨은 겁쟁이라고. 카인의 표적은 하나의 특성이라고. 그것은 불합리하고 신을 모독하는 말이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아벨을 사랑하지 않으셨던가? 아니다. 어리석은 소리다. 나는 데미안이 나를 조롱하고 악의 구렁으로 유혹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굉장히 총명하고 말을 잘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어쨌든 나는 지금까지 성서나 그 밖의 어떤 다른 이야기를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완전히 그것도 저녁 내내 프란츠 크로머를 잊어본 적은 처음이었다. 집에 와서 나는 다시 한번 성서의 그 이야기가 씌어진 곳을 읽어보았다. 그것은 간단하고 분명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려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데미안의 말대로라면 사람을 때려 죽인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미친 소리다. 그러나 데미안은 그런 일을 그렇게 쉽고 훌륭하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의 태도만은 정말 멋이 있었다. 물론 나 자신에게도 정돈되지 않은 아주 무질서한 어떤 것이 있었다. 나는 밝고 깨끗한 세계에서 살고 있었으며 일종의 아벨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대단히 깊게 다른 세계 속에 빠져 있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던가? 그렇다. 지금 하나의 추억이 나에게 떠올랐는데 그것은 잠시 동안 나를 질식시켰다. 지금의 불행이 시작된 그 저주스러운 밤에 아버지에 대해 그런 생각을 했었다. 나는 한순간 아버지와 아버지의 밝은 세계와 예지를 한 번에 꿰뚫어 보고는 경멸했었다. 그렇다. 그때 카인이 되어 표적을 가졌던 나 자신은 수치가 아니라 남보다 월등하다는 표시이고 나는 사악함과 불행을 통하여 나의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고 착한 사람이나 경건한 사람들보다도 위대하다고 생각했었다. 그 당시 내가 경험한 것은 분명한 사고의 형태는 아니었으나 이 모든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나를 괴롭히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충족시켜 주었으며 이상한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생각해 보면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과 비겁한 자에 대해서 데미안은 얼마나 이상한 소리를 했던가. 카인의 이마 위의 표적을 얼마나 이상하게 해석했던가. 그때 데미안의 눈, 어른과 같이 독특한 그의 눈이 어떻게 빛났던가. 순간 데미안 자신이 일종의 카인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그가 카인을 닮지 않았다면 왜 그를 변호할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왜 그는 다른 사람들, 즉 본래는 경건한 사람들이며 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인 겁쟁이들을 그렇게 경멸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끝이 없었다. 그것은 샘 위에 떨어진 돌멩이였으며 그 샘은 나의 어린 영혼이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카인과 살인, 이마의 표적을 내포한 이 모든 문제는 인식과 의심과 비평에 대한 나의 오랜 탐구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었다. 나는 다른 학생들도 데미안에 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와 카인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도 그에게 관심을 느끼는 것 같았다. 이 신입생에 대한 소문이 많이 떠돌았다. 내가 만약 이 소문을 모두 알았더라면 그에 대한 모든 것이 밝혀지고 분명해졌을 것이다. 나는 단지 데미안의 어머니가 대단히 부자라는 소문만 들었다. 그런데 그분과 아들이 모두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떠돌았다. 또 그들 모자가 유태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그들이 숨기고는 있지만 회교도일지 모른다고 했다. 그 밖의 소문은 데미안의 체력에 관한 것이었다. 데미안이 자신에게 도전해온 싸움을 거절하자 그를 비겁자라고 불렀던 그 학급의 가장 힘이 센 녀석이 여지없이 굴복당했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데미안은 한 손으로 그의 목덜미를 잡고 꽉 눌렀을 뿐인데 그 소녀는 겁을 먹고 뺑소니 쳤으며 하루 종일 팔을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어느 날 밤에는
그가 죽었다는 소문까지 떠돌았다. 얼마 동안은 온갖 소문들이 떠돌았고 흥분과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당분간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얼마 후 우리 학생들 사이에는 데미안이 어느 소녀와 친하게 지낸다는 새로운 소문이 퍼졌다. 그러는 동안에도 프란츠 크로모와 나는 어쩔 수 없는 길을 계속 같이 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며칠 동안 편안히 내버려 둔다 해도 나는 계속 그에게 얽매여 있었다. 꿈속에서도 그는 그림자처럼 나를 쫓아다녔다. 꿈속에서 나는 완전 무결한 그의 노예였다. 나는 현실에서보다 꿈속에서 더 많이 살았는데 그 그림자 때문에 생활의 활력을 잃어버렸다. 어떤 꿈속에선 가끔 크로모가 나를 학대하고 나에게 침을 뱉고 내 위에 올라탔다. 더욱 나쁜 것은 그가 나를 나쁜 죄를 짓도록 유혹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강력한 힘으로 나로 하여금 그런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내가 반쯤 정신이 나가서 깨어난 가장 무서운 꿈은 나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꿈이었다. 크로모는 칼을 내 손에 쥐어주었으며 어떤 골목의 나무 뒤에 함께 서서 누군가를 기다렸다. 그런데 나는 누구를 기다리며 노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 때 크로모는 나의 팔을 누르며 저 사람을 찔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 사람은 나의 아버지였고 나는 버둥대다 잠에서 깨어났다. 이런 일과 관련해서 나는 카인과 아벨의 일을 곧잘 생각하게 되었으나 데미안에 대해서는 거의 잊혀져 갔다. 그런 일이 있은 후 그가 처음으로 나에게 다시 다가온 것은 이상하게도 꿈속에서였다. 또 나는 학대와 폭행의 꿈을 다시 꾸었는데 이번에 나를 짓누른 것은 크로모가 아닌 데미안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내가 크로모로부터 고통받고 반항하면서 당했던 모든 것을 나는 데미안으로부터 기꺼이 그리고 불안과 쾌감이 뒤섞인 감정을 가지고 견디었다. 이런 꿈을 2번 꾼 후에 다시 크로모가 꿈속에 등장했다. 나는 오랫동안 꿈속에서 경험한 것과 현실에서 경험한 것을 아주 분명히 구별할 수가 없었다. 어쨌든 크로모와의 좋지 않은 관계는 계속되었다. 내가 돈을 훔쳐서 빚진 돈 전부를 그에게 갚아주었을 때도 거래는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돈이 어디에서 생겼느냐고 물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때보다도 그의 소나기에 깊이 빠져들어갔으며 때로는 아버지에게 말하겠다고 위협까지 했다. 그럴 때면 처음부터 아버지에게 고백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그동안 나는 비참했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때때로 만사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나는 운명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고 그것을 아무리 헤쳐나가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아마도 나의 부모님은 이런 나의 상태 때문에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낯선 영혼이 내게 붙어 있다고 말이다. 나는 친밀했던 우리 집안의 일원으로 조화될 수가 없었고 가끔 잃어버린 낙원과 같은 향수가 엄습해왔다. 특히 어머니로부터는 악동으로보다는 환자로 취급받았으며 건강을 돌보아 주기는 했으나 내게는 끝없이 비참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누나들은 내가 마귀에 홀렸다고 생각을 하였다. 그들은 그 상태를 꾸중하느니보다는 동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며 내 마음속에는 지금 악이 자리 잡고 있다고 믿었다. 나는 식구 모두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느꼈고 기도가 소용없으리라는 것도 느꼈다. 짐을 벗고 가볍게 되고 싶은 참 마음으로 고해하고픈 갈망이 가끔 나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했다. 그러나 부모님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으리라는 것도 이미 느꼈다.
모두들 자애롭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보살펴 주겠지만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운명인데도 일종의 탈선으로 생각하리라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11살도 안 된 어린애가 이렇게 느끼리라고는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내 신상에 일어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인간을 더욱 잘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기 감정의 일부를 사상으로 바꾸는 어른들은 어린아이에게 이런 생각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에게는 경험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내 생애에 있어서 그 당시처럼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경험하고 괴로워한 적은 없었다. 어느 비 오는 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크로머는 나를 광장으로 불러냈다. 나는 거기 서서 기다리며 밤나무에게 떨어지는 잎을 발로 비비고 있었다. 돌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크로모에게 적어도 무엇인가를 주어야 하므로 과자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왔다. 나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느 길, 어느 모퉁이에 서서 그를 기다리는데 익숙해 있었다. 나는 인간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을 감수하듯이 그것을 감수해야만 했다. 드디어 크로모가 왔다. 그날은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내 갈비뼈를 주먹으로 몇 차례 치더니 웃으면서 과자를 받았다. 내가 받지는 않았지만 향기 좋은 여송연 한 대를 내밀기까지 하며 보통 때보다 한결 친절했다. 헤어지려 할 때 그가 말했다. 잊어버릴까봐 미리 말해두겠는데 다음번에는 네 큰 누나를 데리고 나와. 이름이 뭐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서 대답하지 않았다. 알아듣지 못하겠니? 네 누나를 데리고 나오란 말이야. 알아 크로모. 하지만 그것은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누나는 절대 함께 오지 않을 테고. 나는 그것이 또 하나의 구실이고 술책인 것을 알았다. 그는 이따금 그랬다. 어떤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며 나를 공포 속으로 빠지게 하고 내 길을 죽이고 나서는 천천히 행동해 갔다. 그러면 나는 돈이나 다른 물건을 주고 자유를 얻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달랐다. 내가 거절했는데도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 그럼 좋다. 그는 얼버무리듯이 말했다. 나는 네 누나와 사귀고 싶어. 뒷날 틀림없이 잘 될 때가 있을 거야. 넌 누나를 데리고 산책만 나오면 돼. 내가 그리로 갈 테니까. 내일 내가 휘파람을 불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그가 떠나갔을 때 나는 그가 요구하는 게 어떤 것이라는 걸 어렴풋이 짐작했다. 나는 아직 철부지 어린아이였으나 소년 소녀들이 나이가 들면 비밀을 갖고 부끄럽고 금지된 짓을 한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그의 요구의 의미가 내게 명백해지자 그런 일은 안 하리라고 굳게 결심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크로모가 나를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에 대해 나는 감히 생각할 수가 없었다.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다. 나는 두 손을 주머니에 찌르고 거의 절망적인 상태로 텅 빈 광장을 서성거렸다. 새로운 고민, 새로운 노예 상태. 그때 마음속 깊은 한 곳에서 시원스럽게 울려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뛰기 시작하자 누군가가 내 손을 뒤에서 부드럽게 잡았다. 막스 데미안이었다. 아, 난 또 누구라고 어쩜 사람을 그렇게 놀라게 하니?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이때처럼 어른스럽고 월등하고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눈초리 같았던 적은 없었다. 오랫동안 서로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다정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렇게 놀랄 것은 없잖아.
그래, 그렇지만 놀랄 수도 있지. 그럴지도 몰라. 그러나 알아도 내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까지 그렇게 위축된다면 그 사람은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기 시작하지. 이상한 생각이 들고 호기심이 나거든. 그 사람은 내가 유별나게 잘 놀란다고 생각하고는 아마도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할 거야. 내 추측에 너는 원래 겁쟁이가 아니었지? 물론 영웅도 아니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물건이 있듯이 내가 그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그따위 감정을 가져서는 안 돼. 그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두려워해선 안 된단 말이야. 넌 나를 두려워하진 않겠지? 그렇지 않니? 응,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래, 그렇겠지.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지? 나도 모르겠는데? 제발 나를 그냥 내버려둬. 넌 나에게 뭘 하려는 거지? 그는 나와 같이 걸었다. 나는 도망칠 생각으로 더욱 빨리 걸었다. 나는 그의 시선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느꼈다. 가령 내가 너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어쨌든 넌 나 때문에 불안을 느낄 필요는 없어. 나는 내게 한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 그것은 재미있고 너도 대단히 필요한 무엇인가를 거기서 배우게 될 거야. 주의해서 들어볼래? 때때로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독심술이라 부르는 기술을 연구해. 그것은 마법이 아니야. 독심술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독특해 보이거든. 사람들을 아주 놀라게 할 수 있어. 자, 우리 한번 실험해보자.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네가 흥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나는 지금 내 속마음이 어떤가를 알아내고 싶어. 거기에 대해 나는 벌써 첫 발자국을 내디뎠지. 나는 너를 놀라게 했고 너는 잘 놀라는 편이야. 그러니까 네가 뭔가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 거야.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우리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어. 만약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에게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내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면 나쁜 일을 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러면 그는 너를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그건 분명한 일이야. 그렇지 않니? 나는 언제나처럼 진지하고 영리해 보이는 그의 얼굴을 넋 빠진 듯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부드러움이라고는 없고 오히려 엄격해 보였으며 그 속엔 정의스럽기까지 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 그는 마술사처럼 내 앞에 서 있었다. 너는 이해하지? 그는 다시 한번 물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물론 그 독심술이란 게 괴상해 보인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전에 너에게 카인과 아벨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때 네가 나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자세히 말할 수 있어. 그것이 지금 일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네가 언젠가 내 꿈을 꾸었으리라는 것도 있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만두자. 대부분의 아이들은 멍텅구리인데 너는 아주 총명해. 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영리한 소년들과 때때로 이야기하지. 그건 너도 싫지 않겠지? 오, 그래.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재미있는 실험을 계속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걸 알게 될 거야. 그 소녀는 잘 놀란다는 것과 그는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고 그는 확실히 다른 누구와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어때? 내 말이 맞니? 나는 꿈속에서처럼 그의 음성과 영향력에 굴복했다. 나는 단지 고개만 끄덕였다. 나 자신의 마음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목소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가 모든 것을 안단 말인가? 그가 나 자신보다도 더 잘 분명히 모든 것을 안단 말인가?
데미안은 내 어깨를 힘있게 두드렸다. 역시 맞는군. 나는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몇 마디 더 물어볼게. 아까 저쪽으로 사라진 녀석의 이름이 뭔지 알고 있지? 나는 몹시 놀랐다. 나의 비밀이 내 속에서 고통스럽게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밝은 세상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어떤 애? 나밖엔 아무도 없었는데. 그의 이름이 뭔지 말해봐.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속삭이듯이 말했다. 프란츠 크로머야. 그는 기쁜 듯이 나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너는 이야기가 통하는 녀석이야. 우리는 더욱 친한 친구가 될 거야. 그렇지만 지금 난 너에게 이야기 좀 해야겠어. 크로머인가 뭔가 하는 애는 나쁜 녀석이야. 그의 얼굴을 보고 난 그가 불량배인지 알았어. 내 생각은 어때? 응, 맞았어.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나빠, 악마야. 그가 이런 일을 알아선 안 돼. 절대로. 너는 녀석을 아니? 그 애도 너를 알고? 진정해. 그 녀석은 갔어. 그 녀석은 아직도 나를 몰라. 그러나 난 그 녀석을 알고 싶어. 국민학교 학생이니? 응. 몇 학년? 5학년.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조용히 해. 내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너는 나에게 크로모에 관해 아무 이야기도 해줄 생각이 없는가 보구나. 안 돼. 말할 수 없어. 날 그냥 내버려 둬. 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유감인데 실험을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난 널 괴롭힐 생각은 조금도 없어. 그 애에 대한 너의 두려움은 전혀 옳지 않다는 걸 너는 알고 있겠지? 그런 것은 우리를 아주 망쳐놓는단 말이야.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 만일 내가 올바른 인간이 되려 한다면 거기서 벗어나야 돼. 알아듣겠지? 확실히 너는 오라. 그러나 그건 안 돼. 너는 정말 몰라. 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 혹시 그에게 빚을 졌니? 응, 빚도 있어.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야. 난 그걸 진짜 말할 수 없어. 내가 너에게 빚진 만큼의 돈을 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을까? 그 정도는 충분히 내게 줄 수 있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거기에 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줘. 아무 말도. 넌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도 몰라. 싱클레어, 나를 믿어. 넌 언젠가는 내게 내 비밀을 털어놓을 거야. 아니야, 난 절대로 안 할 거야. 나는 힘있게 소리질렀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설마 내가 크로머처럼 행동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지? 응, 그렇지는 않아. 넌 그 일에 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걸. 그래, 아무것도 몰라. 나는 단지 거기에 대해 열심히 생각하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내가 크로모가 했던 것처럼 행동하지 않을 테니까 염려 마. 게다가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어. 우리는 잠시 동안 침묵을 지켰다. 나는 점점 냉정해졌다. 그러나 데미안이 어떻게 이 일을 알고 있는지 내겐 수수께끼로 남았다. 나는 이제 집으로 가야겠어. 우리가 벌써 여기까지 이야기해 왔으니 내게 꼭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어. 너는 그 크로모에게서 벗어나야 돼. 만약 다른 도리가 없으면 그를 죽여버려. 내가 그렇게만 행동한다면 나는 감명을 받고 너를 더욱 마음 들어 할 거야. 난 물론 너를 도울 테니까. 나는 새로운 불안에 쌓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카인의 이야기가 다시 생각나 무서웠다. 나는 조용히 울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너무 많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좋아, 집으로 가. 우리는 틀림없이 이 일을 하게 될 거야. 물론 때려 죽이는 것이 가장 간단하긴 하지만 그런 일에 있어선 가장 간단한 일이 가장 좋은 일이란 말이야. 너와 크로모와의 관계는 좋은 교제가 아니야. 나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치 1년 동안이나
타향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나와 데미안 사이에는 색다른 미래라든가 희망과 같은 것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나는 날마다 비밀을 가지고 얼마나 외롭게 지냈는가를 알았다. 그리고 곧 내가 여러 번 숙고했었던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부모님 앞에서 고해하는 것이 나를 홀가분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나를 완전히 구제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하마터면 나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낯선 사람에게 고해할 뻔했었다. 그런데도 구제에 대한 예감이 강렬한 향기처럼 나를 향해 다가왔었다. 어쨌든 오랫동안 나의 불안은 극복되지 않았고 나의 적과의 대결을 각오했었다. 모든 것이 이렇게 고요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간다는 것이 나에겐 더 이상한 일이었다. 우리 집 앞에서 들려오던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감히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마음속으로 그가 예기치 않을 때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멀리 사라졌다. 이 새로운 자유를 믿을 수 없어서 여전히 거기에 대해 의욕을 품었다. 어느 날 드디어 프란츠 크로모와 마주칠 때까지 그랬었다. 그는 자일러 골목에서 나를 향해 똑바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움찔 놀라며 얼굴을 찡그리고 나를 피해 획 돌아서서 가버렸다. 그것은 지금껏 내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나의 적이 내 앞에서 도망을 가다니 경의와 기쁨이 내 몸을 휘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데미안이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렸다. 안녕 데미안. 잘 있었니 싱클레어? 나는 내가 어떻게 지내나 꼭 한번 보고 싶었어. 이젠 크로머가 내게 귀찮게 안 하지? 내가 그렇게 만들었니? 대관절 어떤 방법을 썼지? 나는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는 이제 찾아오지 않아. 잘 됐어. 하지만 그 녀석은 워낙 철면피이니까 혹시 다시 찾아올지도 몰라. 그땐 데미안을 기억하라고만 해. 내 생각엔 다시는 못 나타나겠지만 말이야.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니? 내가 때려주었니? 아니, 난 싸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난 단지 너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와 이야기하고 그가 너를 편안히 놔두어야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명백히 말해주었을 뿐이야. 설마 그에게 돈을 주지는 않았겠지? 아니, 너도 그 방법을 벌써 시험해 보았잖니. 나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는 가버렸다. 나는 감사와 부끄러움과 놀람과 불안, 애착과 내적 반항에 뒤엉킨 채 그대로 서 있었다. 나는 곧 그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다. 카인에 관해, 다른 모든 것에 관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지만 좀처럼 귀에는 찾아오지 않았다. 은혜를 느낀다는 것은 내가 믿지 않은 미덕이다. 아이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같이 생각된다. 그래서 내가 막스 데미안에게 표시한 나 자신의 완전한 배은망덕에 대해서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데미안이 크로머로부터 나를 구해내지 못했다면 나는 일생 동안 병들고 타락한 존재로 지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소년 시절의 가장 큰 경험으로 느꼈다. 그러나 자유를 찾아준 자신에 대해서는 그가 기적을 달성하자마자 그를 무시해버렸다. 은혜를 저버린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에게는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내가 전혀 호기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만이 이상할 뿐이었다. 데미안이 나를 감동시킨 그 비밀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 어떻게 단 하루라도 평온하게 전과 같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는 카인과 크로모와
독심술에 대해 좀 더 듣고 싶다는 마음을 억누를 수 있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이었다. 나는 갑자기 내가 악마의 그물로부터 벗어났음을 알았고 세상이 다시 내 앞에 밝고 즐겁게 놓여 있음을 알았으며 더 이상 불안의 발작이나 목을 조르는 듯한 가슴 뛰는 것에 굴복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괴로움을 받는 죄인이 아니었으며 다시금 예전의 학생이 되었다. 나의 본성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균형과 평온 속으로 돌아오려고 했으며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갖가지 증오스런 것과 위협적인 일들을 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상처나 흔적을 남기지도 않았고 죄와 불안은 놀랍게도 빨리 나의 기억 속에서 멀리 떨어져 나갔다.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구원자 데미안조차도 빨리 잊으려고 했다. 저주받은 골짜기로부터 크로모의 무서운 노예 상태로부터 모든 힘을 다해 전에 행복하고 즐거웠던 곳으로 도망쳤다. 즉 다시 열린 신락원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밝은 세계로 누나들에게로 순수한 향기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벨의 세계로 말이다. 데미안과 짧은 대화를 나눈 다음 날 다시 얻은 자유를 완전히 확신하고 더 이상 재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그렇게나 자주 갈망하고 바라던 고해를 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열쇠를 부수고 돈 대신 장난감 돈을 넣어놓은 저금통을 보이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오랫동안 사악한 괴로움을 주는 자에게 묶여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저금통과 나의 달라진 눈빛과 음성을 듣고 내가 회복되어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몹시 흥분되어 새로운 복귀를 스스로 축하하였다. 어머니는 나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가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했다. 놀람과 질문이 몰려들었고 아버지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나는 긴 압박감에서 벗어나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제대로 되었다. 모든 것이 놀라운 조화 속에 융화되어 들어갔다. 이윽고 나는 꾸밈이 없는 진실된 정열을 갖고 이 조화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나는 다시 평화와 아버지의 신뢰를 얻었다는 데 대해 아무리 만족해도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모범적인 소년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누나들과 잘 놀았으며 기도드릴 때에는 구원을 받은 자와 개심자의 마음으로 좋아하는 옛 찬송가를 불렀다. 모든 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으며 거기엔 어떤 거짓도 없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진실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내가 데미안을 잊어버린 것을 참되게 설명할 수 있는 점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고해해야 했었다. 그 고해는 화려하지도 감동적이지도 못했겠지만 나에게는 굉장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나는 낙원과 같은 세계에 매달렸으며 귀향을 했고 관대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데미안은 절대로 이 세계에 속하지 않았고 이 세계에 어울리는 인간이 아니었다. 또한 그는 유혹자이며 나를 두 번째의 세계, 사악하고 나쁜 세계로 연결시켰다. 그 세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다. 나 자신이 아벨을 포기하고 카인을 찬미하는 일을 도울 수도 없었고 도우려 하지도 않았다. 외면적 관계는 그러했다. 그러나 내면적 관계는 다음과 같았다. 나는 크로모라고 하는 악마의 손으로부터 구원이 되었으나 그것은 나 자신의 힘과 행동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이 세상의 좁은 길을 똑바로 걸어가려고 노력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무척 힘들고 미끄러웠다. 우정의 손길이 나를 잡아서 구제해준 지금 더 이상 한눈을 팔지 말고 어머니의 품으로 울타리가 쳐진 경건한 어린 시절로 되돌아왔다. 나는 실제보다 더 어리고 온순하고 더 어린애처럼 행동했다. 나는 크로모와의 예속관계에서 새로운 예속관계로 옮겨질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맹목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예속, 즉 밝은 세계로의 예속을 선택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세계만이 유일한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데미안을 의식하고 나 자신을 그에게 의지해야만 했었을 것이다. 당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데미안의 이상한 사상에 대해 나는 겉으로는 존경하는 채 하면서 멀리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사실은 막연한 불안감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이유는 데미안은 부모님이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했을 것이고 나를 자극한 충고로서 조롱과 비웃음으로써 더욱 자주적으로 되도록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 나는 오늘에 와서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떠한 길보다 자기 자신에게도 통하는 길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은 없다는 것을 말이다. 한 반년이 지난 후 유혹을 이겨낼 수 없어서 나는 산책 중 아버지에게 물었다. 많은 사람들이 카인을 아벨보다 더 낫다고 설명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매우 놀란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런 해석은 이미 원시 기독교 시대에 떠돌았으며 그중 한 종파는 카인파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은 교리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것이며 악마의 유혹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카인이 올바르고 아벨이 부당하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되며 성서의 하나님은 정의롭고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릇된 하나님이란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인파들은 역시 그와 유사한 것을 설교했으며 이런 사교는 오래전에 인류 속에서 사라졌다. 아버지는 나의 학교 친구 하나가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놀라며 나에게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엄하게 경고했다.